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재춘 교수님의 양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 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매일 일상적으로 듣던 말이 양심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 대화에서 사라졌다. 왜일까? 어떤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단어가 사라진 이유는 그 단어를 대체할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거나 그 단어가 묘사하는 존재나 상황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스티븐 핑거는 이러한 현상은 그 자체가 본래 언어가 작동하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쓰레기 수거라는 단어가 위생 관리로 바꾸고 또다시 환경 서비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변소는 욕실과 세면실을 거쳐 화장실로 바뀌었고 깜둥이가 흑인으로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단어 혹은 용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존재감을 잃어가는 현상은 사회, 문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다.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언어 변천을 견인하는 요인들 중에서 세대의 교체와 기술 발전은 특별히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추는 과정에서 그를 대체한 말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기껏 떠오른 말은 쪽팔리다라는 비속어 정도였다. 사전에 등재된 이 말은 좋지 않은 일로 여러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져 기분이 몹시 상한다는 뜻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느덧 비속어와 욕설이 일상어로 쓰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즘엔 남녀노소 누구나 쪽팔려를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다. 어떤 면에서는 쪽팔리다가 양심의 빈 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양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은 지는 퍽 오래되었다. 양심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일컫는다. 철학에서는 양심을 가리켜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규정한다. 양심이 의식 혹은 감정이라면 염치는 양심의 표상이다. 사람의 염치가 있어야지라는 표현을 보면 양심과 염치는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 같지만 나는 양심은 심성을 가리키고 염치는 행위를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역사학자 이덕일은 염치를 조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추켜 세운다. 조선시대의 선비가 사대부 집안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 보통 밥의 3분의 1 정도만 먹고 물렸다고 한다. 그래야 그댁 종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대부가 남의 집 종의 눈치를 보며 식욕 본능을 자제하는 게 바로 염치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염치라는 단어가 무려 2067번이나 등장한다. 1410년 태종은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 즉 4가지 뼈대이므로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도록 하라 하명했다. 예의 염치, 즉 예절을 뜻하는 예, 의리를 뜻하는 의, 청렴을 뜻하는 렴, 그리고 부끄러움을 뜻하는 치는 한데 합쳐 양심을 나타낸다. 양심이란 이처럼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서 유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양심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항상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 믿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 도덕적 진리를 새겨준다고 확신한 마틴 루터의 양심 무료성은 착각의 산물이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오히려 용기가 부족해 양심의 부름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겁이 양심의 발현을 막는다. 그러나 겁이 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이고 겁이 나더라도 끝내 용기를 내는 데는 지혜의 힘이 필요하다.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뜻하는 지혜는 양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덕목이다. 내가 지금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생명다양성재단의 좌의명은 알매의 노력이 용기의 힘을 얻어 양심으로 표현되는 과정의 철학을 대변한다. 알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표현한다. 나는 솔직히 비겁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겁하던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법 용감한 일을 여러 차례 저지르며 살았는지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다. 얌전한 대학 교수로 지내던 나는 졸지에 환경운동가들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떠오르며 2007년에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추대되었다. 그저 연구하고 논문 쓰고 때로 신문에 실론이나 게재하는 대학 교수로서 편안히 살 수 있었건만 나는 왜 굳이 그 거친 광야로 나서고 말았을까? 19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침팬지 학회에서 자신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할 일 없이 사라지는 침팬지 서식지 현황을 알고 난 다음 분연히 학자의 삶을 접고 운동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제인 쿠달 박사가 떠올랐다. 차마 외면할 수 없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온몸으로 덤벼들자. 차마 어차피 차라리. 이 양심 선택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국가로부터 받던 거의 모든 연구비 지급은 중단됐고 계좌 추적과 세무조사를 당해야 했다. 2021년 밝혀진 국정원 문건에는 출입국 기록까지 들여다본 흔적이 나온다. 본디 그리 용감한 성품의 소유자도 아닌 나는 어쩌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겁없이 나섰을까. 2023년 서울대 학위 졸업식 축사에서 밝힌 대로 그놈의 얼어 죽을 양심 때문이었다. 신경 철학자 퍼트리샤 처칠랜드는 양심은 신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신학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 회로망에 뿌리를 둔 뇌의 구성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양심은 절대 확실한 게 아니며 뇌가 성장함에 따라 함께 발달하고 인정과 불인정에 민감하다. 따라서 나쁜 습관, 나쁜 친구, 나르시시즘의 시대정신에 의해 뒤틀릴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은 형이상학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실험과 경험에 의해 다듬어진다. 사회성 포유류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방향으로 지나해왔다. 그 배경에는 양심의 힘이 존재한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적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룰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 안의 깨끗한 무엇, 바로 양심이다.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안에 깃든 명예이다라고 설명한다. 내가 국립생태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운영해보고 그 경험을 적은 책 최대천의 생태경영에서 나는 서로 상대를 적당히 두려워하는 상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평화를 유지하게 만든다. 우리 인간은 무슨 까닭인지 자꾸만 이러한 힘의 균형을 깨고 홀로 거머쥐려는 속내를 내보인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관찰해온 자연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연에서 제일 먼저 배울 게 있다면 이 약간의 비겁함이다라고 적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다. 모두 수시로 제발 저리는 세상을 꿈꾼다. 양심과 명예가 살아 숨쉬는 그런 세상. 이 책은 교수님 퇴임 시점에 학교 밖 학교를 준비하며 그동안 방송에서 차마 내보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만들자 결정하고 만든 책입니다. 숱한 아이디어 중에서 첫 번째 편으로 주저없이 정한 주제가 바로 양심이다. 최재천 교수님의 2023년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양심이란 단어가 화제가 되었다. 시대적 배경을 차치하더라도 최재천 교수하면 함께 연상되는 많은 단어와 이미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양심일 것이다. 과학자로서의 양심,
학자로서의 양심, 한 개인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이 지구의 한 생명으로 존재하지만 미래 세대의 미안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말이다. 그동안 제작한 300여 편의 방송 중에서 양심과 맞닿아 있는 편들을 선정했다. 최재천 교수님께서 평상시 양심을 이야기하실 때 당신 스스로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지는 않는 겸손을 표현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양심의 진짜 모습일지 모른다.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소설 한 구절을 덧붙인다. 특별히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강 소설의 흰에서 한 구절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두 7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두 번째, 복제한 반려견은 진짜 반려견일까. 세 번째, 고향, 제주바다는 어때? 네 번째, 벨라의 자유를 찾아주세요. 다섯 번째, 과학자들의 절박한 외침. 여섯 번째, 과학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일곱 번째, 누구에겐 뺏기는 무엇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굴레였다. 첫 번째 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2023년 8월 29일 서울대 졸업식 축사였습니다. 이 축사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회자되었던 공평과 공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벌,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해집니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저는 모름지기 서울대인이라면 누구나 치졸한 공평이 아니라 고결한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입으로는 번드레하게 공정을 말하지만 너무나 자주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종종 무감각한,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밀어붙이는 불공정한 공평이 아니라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관찰한 자연에서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대서울대 졸업생으로서 부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서울대학교는 그런 리더를 길러내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정도만을 걷는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십시오. 서울대인은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멋진 축사를 선물 받은 서울대 졸업생들,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평이 아닌 공정한 리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실린 7가지 이야기가 다 너무나도 좋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마지막 챕터, 누군가에겐 뺏기는 무엇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굴레였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호주제는 매우 부조리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우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동물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니 동물 사회에서는 암컷이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컷이 번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물의 삶은 자연스럽게 암컷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세상은 암컷의 세상이며 암컷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자라나 또 다른 새끼를 낳는 게 삶의 연속이라는 엄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으로 돌아와 보면 모든 인간 사회에서 저를 포함한 수컷들이 우쭐대며 사는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매우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서울대 교수를 하던 어느 날 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호주제 폐지는 제 인생에서 제가 학문에 기반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욕은 먹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뒤바뀐 남녀 관계는 인류 사회 전체를 보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처음에 우리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동물이었어요. 남성은 사냥을 하고 여성은 가끔 사냥에도 가담했겠지만 주로 집 주변에서 채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죠. 농경을 하는 동물은 이 세상에서 거의 없습니다. 개미, 흰개미, 그리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전부입니다. 농경은 굉장히 독특한 생활 방식이에요. 자연계에서 무언가를 길러 먹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지구상의 그 많은 종 중 단 3그룹뿐이며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혁신입니다. 농경을 하면서 우리 인류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가 늘었고 남녀 관계는 하루아침에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는 남성이 거들먹거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여성은 집 주변에서 이것저것 채집하며 언제든지 뭔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굶지 않도록 저녁상을 차리는 역할은 여성, 즉 엄마였습니다. 적어도 남녀가 평등했거나 오히려 여성이 더 어깨를 펴고 사는 날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농경사가 되면서 남성들이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가을에 수확한 것을 곡간에 저장하고 곡간 열쇠를 손에 쥐면서 그때부터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약 25만 년 정도인데 그중 농경을 한 기간은 길게 잡아도 13,000년 정도입니다. 전체 25만 년 중 1만 년 정도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평등했거나 여성이 우월했으며 남성이 지배하던 시기는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제1의 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헬렌 피셔는 아주 대놓고 21세기에는 여성의 경제력이 남성의 경제력을 능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돈을 근육의 힘으로 벌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벌고 관계 맺음, 즉 네트워킹으로 벌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며 만일 그렇게 되면 남성의 지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999년 EBS에서 여성의 세기가 밝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강연하는 도중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연계를 오랫동안 관찰해봤지만 그곳에는 호주 제도라는 게 없다. 대한민국에 있는 호주제가 이상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연계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호주는 당연히 암컷이다. 그 후 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극심한 언어 테러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편지 한 장이 날아왔어요.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호주제의 비합리성에 대해 변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별 고민 없이 출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정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계속된 질문 공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질문하는 줄 모르고 어리둥절하게 덤볐다가 호되게 당했죠. 그러나 훗날 이 백서를 다시 읽으며 제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질문을 받아 넘겼다는 사실에 스스로 많이 놀랐습니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하면서 2007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호주제는 폐지되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엄마 성을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끔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호주제 폐지를 왜 애썼는데 진짜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이 그만큼 신장됐느냐고 생각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호주제 폐지가 우리나라 여권 신장에 상당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 폐지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세상 일이라는 게 결국 시계추와 같아서 평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조금 치우쳤다가 서서히 가운데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저는 평등보다는 협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사회가 남녀가 서로 협력하며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재춘 교수의 의견서 전문 중 마지막 한 단락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는 인류 집단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호주 제도가
유독 이 한반도에서만큼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아무런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저는 최재천 교수님의 동물 사랑, 환경 보호에 대한 글을 접하면서 존경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호주제 폐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존경합니다. 오늘 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재천 교수님 책들 많이 찾아서 읽어봐야겠어요.